자, 바로 시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반가운 반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차라리 그러니까 그동안의 강세장보다 나아요. 소외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코스닥 시장이 올라온 게 확실히 반갑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저평가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고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못 갔었던 종목들이 코스닥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스닥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 갔다가 이제 뭐 만족한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줘야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락이 있더라도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어쨌든 의미 있다. 물론 내일 또 바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미국 이란 교전을 안 넣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넣지도 않아요. 왜?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 협상을 했다가 말았다가 뭐 미사일을 날렸다가 안 날린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그냥 이걸 배제하거든요. 웬만하면. 다른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 줄로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질질 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해소가 완전히 되면 분명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금리 리스크고 그 금리 리스크를 촉발시킨 게 물가고 그 물가를 촉발시킨 게 유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종전이 돼도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유가가 떨어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큰 호재가 될 겁니다. 일단 종전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종전이 되는 것은 큰 호재가 된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출 지표는 10일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85.9%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 205.8% 역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고요. 자동차 수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KKR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살짝 이제 반갑기는 합니다. KKR이 언급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무게를 엄청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상법 개정안 3차가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제가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도 분명히 국내 기업은 재평가 상에 있다. 외국계에서도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현물에서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꾸준히 나오겠죠. 특히 코스닥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승강제, 동전주 상패,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 정책들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지만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노이즈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생각만큼 빨리빨리 못 짓는다. 주민 반대, 전력 부족 이런 것들이 태클 하나 걸고 두 번째, 지금 빅테크들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분들도 아마 언급을 해주시는 걸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지금 빅테크가 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금리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이 꺾이냐? 그건 아니죠. 다만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조금씩 나빠진다. 그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도체주를 뭐 끌어내린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고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만들고 상방을 조금씩은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은데 주변 요소가 조금씩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거를 또 좋게 해석하면 과열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빅2가 너무 빨리 달려온 게 좀 문제기는 하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변 여건이 이렇게 방해가 좀 된다는 것은 상승폭을 완만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조금 건전하고 단단하게 반도체주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의 특징 섹터는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캠2 관련주, MK전자는 이제 소캠2 대장주라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리다가 요즘에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급등을 한번 했고요. 심텍, 코리아서킷, 기판 관련된 종목도 소캠2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소보장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오테크닉스, 확실히 장비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재와 부품이 못 가기는 했는데 소재와 부품도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투자가 확대되면 소부장의 실적은 좋아진다. 물론 이제 장비에 대한 수혜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는 엄청난 낙수가 있지는 않을 건데 지금 소부장주가 워낙에 많이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규모 자체가 엄청나지 않아도 일단은 수주나 발주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부장을 하실 때는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소부장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부장도 다 같은 소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여전히 좀 정체되거나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찍는 경우도 있고 컨센이 계속 올라가면서 좋은 실적을 계속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MK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적이 컨센서스상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골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 실적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바이오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 다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도 알테오젠이나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일부 좀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여건은 안 좋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래서 진작에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계속해서 상단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알테오젠이 대장격 종목이고 바닥 탈출을 시도하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또 움직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조금 이제 바닥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을 또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플랫폼주라면은 일단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일 반가웠던 건 요겁니다. 엔터. 엔터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이 좋아요. 계속 좋아져요. 컨센도 좋고 음반 판매량, 뭐 노출도, 뭐 재계약, 뭐 BTS가 제일 잘 나가긴 하지만 뭐 다른 데가 못 나가냐? 아니고 요즘에 신인그룹 코르티스라고 아세요? 네,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는 참 왜 이렇게 못 갈까? 징그럽다 했는데 오늘 SM이 좀 뽑아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그 하락폭을 보면 오늘의 상승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SM의 불기둥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엔터주도 일단 바닥권에서 좀 다중바닥 형태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스피어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와, 스피어가 이렇게 세게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실적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고. 근데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 관련주나 아니면 부품 공급주는 저는 반등할 때 계속 줄이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오늘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아마 어제 그저께도 제가 상담 들어올 때는 계속 그런 시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주가가 어떨까? 변동성이 클 건데 상장하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상장 전에는 기대감이 쫙 있고 그 다음에 ETF 편입, 나스닥 편입 이런 것 때문에 패시브 쫙쫙 유입되면서 한두 번 정도 슈팅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어쨌든 대여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PSR도 높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국내외 주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는데 코스닥 승강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승강제에 대한 일정을 보면 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 가이드라인이 7월에 나올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그 다음에 확정이 아마 8월 달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승강제가 도입되는 건 10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1급수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애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실한 애들도 따로 이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이 1급수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섹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주 요 정도가 전 속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재무 안정성, 두 번째는 성장성. 근데 이제 재무 안정성이나 성장성에 소부장이나 바이오가 아주 딱 들어맞다는 아닌데 그들조차도 못 들어가면 다른 걸 넣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소부장이나 플랫폼 제약바이오주가 승강제에 대한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요거는 그 7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은 제가 한번 보고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예상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후보 종목이 나옵니다.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7월 달 안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픈 AI 이슈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 토큰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스로픽이 요즘에 약간 가격을 내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오픈 AI가 엔스로픽을 견제하면서 요 가격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이건 빅테크 업체에는 좀 부담입니다. 안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 와중에 토큰 비용까지 내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오픈 AI도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토큰 가격을 내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좀 형성되고 있다. 만약에 가격 경쟁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반도체주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요게 약간의 치킨 게임으로 확대가 된다면 센티적으로 좀 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확산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샘 올트먼 관련된 이슈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오픈 AI가 내년 안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트먼이 1년 안에 상장할 것 같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10월에 오픈 AI랑 엔스로픽 두 개 상장 예상했는데 오픈 AI는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이스 X는 이번 주에 상장되고 오픈 AI가 내년으로 밀리면 올해 하반기 대여 예상은 이제 엔스로픽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스페이스 X 때문에 쫙 빨렸던 수급처럼 엔스로픽 때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담은 조금 덜었죠. 수급 측면에선 좀 나눠지는 게 낫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이슈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샘 올트먼이 그 카카오랑 네이버 미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카카오, 진짜 카카오는 말 그대로 진짜 죽었거든요. 죽어 있거든요, 지금. 죽어 있던 카카오를 인공호흡 시킬 수 있을지. 샘 올트먼이랑 카카오가 미팅하는 건 이상한 거는 없어요. 왜냐면 카카오톡에 지금 오픈 AI의 챗 GP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많이 쓰시나요?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좀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에서 이 GPT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뭐 쓰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있으니까. 근데 전 제미나이를 따로 쓰니까 이게 안 쓰기는 하는데 전 제미나이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오픈 AI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지금 죽어있는 카카오를 조금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저는 여전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말씀은 많이 드렸고요. 두 개를 비교하면 네이버가 훨씬 더 나은 게 자명하죠. 그래서 카카오의 모멘텀이 조금 될 수 있을지, 제가 카카오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막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 그 정도는 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주들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지금 외국인의 카지노 3사 합산 실적주입니다. 카지노주를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GKL 파라다이스. GKL 파라다이스 보시면 좀 알게 모르게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아직 좀 부진하기는 한데 실적 면에서는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이긴 합니다. 지금 강원랜드까지 껴서 카지노 4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우상향, 롯데관광개발이 확실히 빠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랑 이제 강원랜드는 살짝 처지는데 GKL도 완만한 회복.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13년에서 16년까지 마카오 카지노 파라다이스 그 12개월 PE를 보시면은 마카오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꾸준히 계속 올라갔죠, PE가. 근데 최근에 마카오 카지노, 한국 외국인 카지노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시면 마카오, 한국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대한 밸류를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거의 디스카운트예요, 디스카운트. 근데 이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가격적인 부담은 없어요. 지금 백화점주가 계속 강하게 가다 보니까 소비주로 약간 순환매가 돌아요.
오늘 같은 경우 달바글로벌이 장중에 거의 10% 정도 갔다가 눌렸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카지노주 은근히 올라오고, 제가 한섬이랑 FNF 같은 의류주도 실적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FNF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소비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소비주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주들 중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도 또 꾸준히 추적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도체가 갑자기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소비주에선 수급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오늘은 물론 뭐 당기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전장엔 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불안정할 때 안전한 실적주로 가자. 그게 소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소비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도 소비주 표를 좀 많이 가지고 오긴 하죠. 자, 엔터. 오늘 정말 반가운 엔터. 하이브 보시면 BTS 모객 수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여전히 엄청난 인기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BTS 투어 발표 이후에 살짝 올랐던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요. 캐치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빌보드에서는 굉장히 먹어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이제 20위권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신인 남자 그룹 중에 요즘에 그 코르티스라는 그룹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개인적으로 전 노래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풍의 노래를 좀 좋아하는데 초기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에 좀 대형 신인으로서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NCT 위치, 라이즈, 투어스, 보이 넥스트 도어는 이제 견고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요. 요즘에 코르티스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의 빅 대형 스타가 현재 시점에서 조금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노래를 이제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팬덤 형성이 심상치 않다. BTS를 이어서 당연히 BTS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대형 신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앞으로 코르티스의 행보들을 좀 볼게요. 자, 하이브의 아티스트 활동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은 재계약 이후인데 지금 BTS는 이제 재계약이 됐죠. 25년에 완전체 활동이고 재계약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XT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죠. 역시 재계약이 됐죠. 뭐 상관없고요. 세븐틴 입대 이슈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제대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르세라핌 데뷔가 22년이니까 당분간 재계약 이슈 없고요. 뉴진스는 뭐 볼 필요가 없겠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은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어스, 아일릿. 요즘에 아일릿이 또 인기가 좀 많았어요. 데뷔 24년이고 코르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뷔가 25년. 그래서 재계약 이슈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격은 하이브인데 오늘 또 SM이 좀 많이 튀었는데 나중에 뭐 갑자기 뭐 계속 올라오진 않겠죠.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겠지만 눌림 이후에 좀 하이브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거 또 배터리죠. 배터리도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건 보시면 그 유럽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꽤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배터리 생산기업 유럽 내 캐파를 보면 한국 배터리 3사가 173GWh, 중국계 42, 유럽계 49, 한국 173입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별 유럽 내 셀 생산 캐파를 봐도 엔솔이 86, SK온이 47, SDI가 40입니다. 나머지 중국계 CATL 보시면 14밖에 안 돼요. CATL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14밖에 안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완전히 먹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곳은 어쨌든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이제 못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언제든지 또 엔터주처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꾸준하게 흐름들은 제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이거 지금 그거죠. 한국형 이지스함? 한국형 이지스함이었나? 그거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네, KDD
X 한국형 차기 구축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비싼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이랑 경합을 했었죠. 근데 현대중공업이 그 보안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크게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현대중공업도 가능성이 꽤 있었는데 하나오션이 땄네요. 하나오션이 따면서 보안 감점에서 승부했다. 역시 이게 나왔네요. 그죠? 하나오션이 7.8조 타기 구축함을 품었다. 조선주도 굉장히 무겁고 지루한데 요게 이제 맥을 뚫어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됐죠? 현대중공업은 네, 조금 빠졌네요. 그래도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하나오션이 일단은 좀 급등을 해줍니다. 역배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매물 부담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을 소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반등은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 뭐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왔나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 NDR 자료 공유. 네. 아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이 올라오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를 한때 호령했었던 종목이죠. 지금은 조금 약해졌고 하나엔진 오션 올라올 때 이제 같이 올라옵니다. 데이터 센터향 엔진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이고요. 범한 퓨얼셀 수소 관련된 종목 원익 IPS 반도체 장비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카카오 좀 올라옵니다. 카카오 3.8% 솔브레인 소재주가 참 싸다고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소재주 좀 올라오고 로보티즈, 로봇주. 일단 넥스트에서 움직이면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흐름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올라오는 sek터 자체가 좀 탄력적인 섹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장도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핵심은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안 되면 올라올 건덕지가 없어요. 올라와도 쉽게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사실 뭐 아무거나 사셔도 수익 나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변동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서 수익 나는 시기는 거의 지난달까지. 이번 달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하는 기업의 실적 확인 필수.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종목별 실적 컨센서스 확인 필수. 요런 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릴 때 실적이 없는 걸 좋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더라도 꾸준히라도 찍혀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을 할 건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봐요. 박스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하단에서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요. 상단은 금리 리스크가 제한을 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는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아져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일단 박스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봉 뜨거나 하락할 때 슬슬슬 분할 매수, 올라가거나 약간 박스권 상단 갈 때 슬슬슬 분할 매도. 저는 이 전략이 일단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주 FOMC가 있으니까 아직은 한 방은 남았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너무 막 이제 달려들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띄어져서 이제 다음 주까지 FOMC까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코스닥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네요. 깔끔한 양봉으로 올랐어. 심지어. 물론 이제 낙폭 대비하면 뭐 엄청 올라온 건 아닌데 내일 100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